만성장질환, 만성장병증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위장염과 증상은 굉장히 유사해요. 사람에서는 크론병이 이 질환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마취를 해서 배를 열고 장을 떼내자 이러면 그건 좀 대부분 쉽지가 다 않죠. 안녕하세요. 수원스카이 동물 메디컬 센터의 영상학과 윤영로 원장입니다.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료실 밖에서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리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저희 병원에 이렇게 내과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원스카이에서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김경보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수원스카이에서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내과 원장 임석봉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만성 장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두 분은 내과 진료를 주로 맡으시니까 소화기 증상 환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병원에서 제일 많이 내원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죠.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진료 보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소화기 증상들이 있는 친구들인 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그 소화기 증상 중에서 반복적이고 치료가 간단하지 않은 만성장질환, 만성장병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.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장염이나 위장염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익숙한데 만성장질환, 만성장병증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성장질환은 어떤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만성장질환은 강아지에서 3주 이상에 지속되는 구토, 설사, 식욕부진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.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고요. 또 연구를 해보면 장내 미생물 관련한 것도 있다, 뭐 알러지다, 아니면은 본인의 면역이 과도하게 작용해서 자가면역 질환처럼 나타나는 거다,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다,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사람에서는 크론병이 이 질환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얘기만 하셔도 뭐 간단한 질환 같지는 않고, 그러니까 당연히 만성장질환은 이제 구토나 설사 이런 식욕부진을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할 텐데, 그러니까 임상 증상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위장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? 일반적인 위장염과 증상은 굉장히 유사해요.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위장염 같은 경우에는 검사상에서 굉장히 특이적인 소견도 보이고요. 수액이라든지 항생제, 항구토제, 지사제 같은 대증 처치에서도 굉장히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와 반대로 만성장병증의 경우에는 증상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다거나 좋지 않기도 하고요. 관련돼서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증상이 재발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화기 증상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좀 다녔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화기 증상을 보이게 되는 환자들은 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만성장질환은 제가 알기로는 큰 카테고리의 개념이고 거기서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일반적으로 치료 반응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첫 번째는 식이 반응성, 두 번째는 항생제 반응성, 세 번째는 면역 억제제 반응성,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모두 다 반응하지 않는 비반응성 잔병증,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. 이 중에 면역 억제제 반응성과 비반응성 잔병증의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좀 찾아보셨으면 아실 법도 한데 염증성 장질환 혹은 IBD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또 최근에는 유산균에 대해서도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항생제 반응성을 장내 미생물 조절 반응성 질환으로 분류하자고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분류 체계는 결과적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, 또 획일적으로 어떤 한 가지 카테고리에 딱딱 분류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겹치는 영역도 많고, 또 이 환자가 항생제 반응성이다, 이 환자가 식이 반응성이다,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닌 분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설사 관련된 것 중에 되게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는 게 이제 IBD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게 되고, 그런 것들이 또 여기서 같이 언급이 되는 것 같으네요.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질환의 그런 진행 단계, 처음에는 뭐 이런 단계부터 점차 진행되어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,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각각 좀 어떤 처방이나 어떤 치료 방식에 좀 반응을 하느냐, 그런 거에 대한 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물론 제일 좀 흔한 게 좀 식이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. 원래 안 먹던 뭐 간식을 주셨다거나 사료 교체가 최근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서 설사를 보이는 경우들,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고, 의외로 이제 저희가 볼 때 이런 면역 억제제에 반응한다거나 비반응성 환자, 이런 환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만성장질환은 늘 하는 얘기지만 진료 중에는 의심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듣는데, 뭐 IBD로 확진됐다는 얘기는 잘
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약을 먹여보고 뭐 이 친구는 결국 IBD였구나, IBD였던 것 같아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의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딱 아, 이 친구는 IBD입니다 이렇게 확진이 돼서 진단 내리게 되는 건 많지는 않죠, 의외로. 아무래도 확정적인 진단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마취를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마취는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마취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식이 관리도 하고 항생제도 먹여보고 유산균도 먹여보고 면역억제제 같은 것도 처방해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보면서 잠정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뭐 확실한 진단이 좋기는 한데 설사 때문에 마취를 마취를 해서 배를 열고 장을 떼내자 그건 이러면 좀 대부분 쉽지가 다들, 않죠. 네,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나 처방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으네요. 오늘은 이렇게 만성 장질환에 대해서 정의와 분류,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 반응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치료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